제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 이 집은 나중에 내 거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땐 그저 행복했어요. 결혼식 날 아들이 저를 꼭 안으며 말했죠. 엄마, 꼭 효도할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 이제 다 잘 되겠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전엔 따뜻하던 말투가 어느 순간 싸늘해졌고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기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땐 몰랐어요. 그들이 이미 제 집을 자기 집이라 부르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결혼을 앞두고 저는 밤잠이 줄었어요. 그놈의 집이 문제였죠. 전세며 매매며 서울 집값이 하늘을 뚫고 있었거든요. 정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아무리 알아봐도 감당이 안 돼요. 월급 모아 선택도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짠하던지요. 저도 젊을 땐 월세방 전전하며 살았으니까 그 고생이 뭔지 알았죠. 며느리 될 아가씨 수진이도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더 준비되면 꼭 갚을게요. 지금은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웃어버렸어요. 그래, 내 집이 있는데 뭐하러 애들이 고생하겠어. 그날 밤 혼자 아파트 거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마련한 집이었죠. 그 사람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간대요. 이 집에서 새 살림 차린대요. 그 말을 하는데 괜히 눈물이 났어요. 기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 집에서 살아. 명의는 내 거니까 걱정은 말고. 대신 나중에 물려줄게. 정훈이는 눈이 커지더군요. 정말요,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래, 대신 너무 막 쓰진 말고.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 피 같은 집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더군요. 아이들이 편히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짐을 차곡차곡 싸서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옮겼어요.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괜찮아, 영자야. 넌 다시 시작하면 돼. 젊을 땐 원룸에서도 살았잖아.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새 집에 이사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날은 꼭 제 결혼식 날처럼 설레더군요. 시장에 들러 과일 바구니랑 이불 세트 하나 사서 들고 갔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집 예쁘죠? 진짜 꿈만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래, 좋네. 새 냄새가 나서 더 좋다. 정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진짜 이 집에서 잘 살게요. 매일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예쁘게 꾸며놓을게요. 그래,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아. 대신 서로 마음만은 변하지 말자. 그 말에 세 사람 다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괜히 울컥했죠.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외로웠는데 이제야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제 됐어. 애들이 편하면 나도 편하지. 그 후로 저는 마음이 참 가벼웠어요. 복지관 친구 순덕이에게 자랑도 했죠. 우리 정훈이 결혼 잘했어. 예쁜 며느리 얻고 내가 집 내줬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던지. 순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역시 영자씨야. 마음이 커. 애들도 그 마음 잊지 못할 거야. 그때만 해도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잊지 않겠지, 고마워하겠지, 효도하겠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아들 부부는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경기도 빌라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가끔 전화를 걸면 수진이가 밝게 받았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저희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 그럼 됐지 뭐. 그렇게 평온했던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요? 제가 그 집을 내준 걸 진심으로 잘했다고 믿고 있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 1년은 참 좋았어요. 명절이면 전화를 먼저 걸어오고 반찬을 해놓으면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하던 애였거든요. 제가 가끔 들러 청소라도 도와주면 어머님 힘드실 텐데요 하며 손사래를 치던 그 아이가 정말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오랜만에 서울집에 가봤죠. 냉장고에 장이라도 봐두려고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롭더군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연락하셨어야죠. 그 말투가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전 같았으면 어머님 오셨네요 하며 문부터 열었을 텐데 그날은 문틈으로 저를 보는 눈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니, 그냥 들렀지. 김치 좀 가져오라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수진이는 시계를 한번 힐끗 보더니 저희 지금 나가야 해서요.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 미리 전화를 하게 됐어요. 얘야, 이번 주에 한번 들러도 되겠니? 그러면 대답이 꼭 이랬죠. 어머님,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에 봬요. 그 다음이 도대체 언제인지는 끝내 오지 않더군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마치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제가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집이 돼버렸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해였어요. 그런데 명절 전날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수진이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 나중에 들를게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전 부침가루 봉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나보다 사돈댁이 먼저구나 싶어서요.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명절날 아침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정훈이는 가끔 문자 하나 남겼죠.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될 때 들를게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오긴 했나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친구 순덕이가 그러더군요. 영자씨, 아들 내 집 한번 안 가봐? 그게 말이야, 순덕씨 요즘은 애들이 바빠서 그런가 봐.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괜히 허전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을 내주고 축복해주고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혼자 빌라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뉴스에 명절 증후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시댁 가는 걸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걸 보는데 괜히 제 얘기 같았어요. 아, 우리 수진이도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켠은 싸늘했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애들도 바쁘고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이 더 허전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괜히 가슴이 뛰었죠. 혹시 아들인가 며느린가 그런데 대부분은 보험, 카드, 택배 전화였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어요. 괜찮아, 그 애들도 자기 삶이 있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꾸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집을 내준 걸까? 내가 저 아이들 인생에 너무 깊이 끼어든 걸까? 그 의문이 자꾸만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시장에서 수진이를 우연히 봤어요. 친정어머니랑 손잡고 장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죠. 어머, 수진아. 그런데 아이가 놀란 얼굴로 제 쪽을 보더니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장 보러 왔지. 너도 장 보러 왔구나. 아, 네. 엄마랑 같이요. 그 뒤로 딱히 할 말이 없더군요. 친정어머니가 인사했지만 그의 얼굴에선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걸 들킨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 전 뭔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바쁘겠지,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군요. 그 아이가 제게 전화할 때마다 말끝마다 공기가 차가워졌던 것도 저는 그제야 느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이미 예전 그 아이가 아니란 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훈이는 그럴수록 더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알았어요. 엄마 한마디뿐이었죠.
대화가 짧아졌고 통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얼마나 깊은 균열로 번질지 정말 몰랐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며느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집안 공기가 어딘가 어색해질 무렵 큰딸 정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주말에 시간 좀 돼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며칠 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딸 얼굴이 좀 달라 보이더군요. 어릴 땐 늘 씩씩하고 명랑했는데 그날은 입술을 꽉 다문 채 말 한마디 꺼내기가 힘든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 있니? 제가 먼저 물었죠. 잠시 침묵하던 딸이 갑자기 눈을 들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동생네 집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속상하다니? 왜? 엄마, 그 집 말이에요. 동생네가 살고 있는 거. 그거 엄마가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준 건 아니고 그냥 신혼 살림 하라고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요? 엄마,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 그런 집을 동생한테는 내주고 전 결혼할 때 얼마 주셨는지 아세요? 그때 엄마가 형편 봐서 조금 도와줄게 하셨잖아요. 그 말투에 억눌려 있던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뭐라 변명할 말이 없더군요.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퇴직금 정리도 안 된 때였으니까요. 그땐 상황이 달랐잖니. 그땐 엄마가 가진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그 집 주고 저는 그냥 이해해라 이거예요? 아니, 미나, 그게 아니라. 엄마, 저도 자식이에요. 저는 언제까지 그냥 참고만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쌓여 있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늘 효녀였고 뭐든 묵묵히 자기 힘으로 해내던 아이였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자라나고 있었을 줄이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언제 너한테 덜 준 적이 있니? 덜 준 게 아니라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 동생은 그걸로 인생 시작부터 편하게 하고 저는 아직도 대출 갚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카페 안에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아이가 저를 향해 던진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엄마는 항상 동생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이 마음을 후벼 팠어요. 맞아요. 정훈이는 막내고 제가 조금 더 챙긴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게 편애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머리가 복잡했어요. 버스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딸은 딸대로 서운하고 아들은 또 멀어지고 한순간에 가족이 내 곁에서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정민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 집 나중에 진짜 정훈이 줄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지.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니? 그냥요. 엄마 마음이 궁금해서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불안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데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 정훈이와 통화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누나랑 연락하니? 누나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 누나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집 얘기, 돈 얘기. 그럴수록 우리 더 어색해져요.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남매 사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가족이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인데 그 집 한 채가 오히려 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군요. 딸의 눈물 섞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엄마는 왜 항상 동생 편이야?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들에겐 미안했고 딸에겐 더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미안함 속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요. 그 즈음부터였어요. 몸이 자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당뇨가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엔 약만 챙겨 먹으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루는 시장을 돌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침대 위였어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혈당이 너무 높으셨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늙긴 늙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들한테 연락을 했죠. 정훈아, 엄마 병원에 좀 왔다 가라. 아, 엄마 미안해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요. 주말에 시간 나면 갈게요.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전화를 한 번 하더군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병원 밥맛 없죠? 그래도 며칠만 참으세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이틀 뒤 딸 정민이가 문병을 왔어요.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앉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몸 관리 좀 하시지.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지 말라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누구랑 살아야 하니?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귤만 까주더라고요. 며칠 후 퇴원을 했어요.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죠. 아들네 집은 말하기도 민망했고 딸은 자기 가족 챙기기도 벅차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 빌라로 돌아왔어요. 퇴원 다음 날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찬물 한 잔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렸어요. 아,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걸 끝으로 기억이 끊겼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올 때 간호사 2명이 제 곁에 있었어요.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이웃분이 신고하셨대요. 이틀이나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지자 아들 부부가 병원에 왔어요. 수진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정훈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군요. 어머님, 이제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놀랐지? 네, 근데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다고 별 수 있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때 수진이가 정훈이 팔을 슬쩍 쳤어요. 여보, 나중에 말씀드리자.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그날 오후 병실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커튼 하나 사이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의사랑 상담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나 봐요. 이제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치. 혼자 두기엔 불안하잖아. 그리고 뭐? 그 전에 아파트명의 정리부터 해야지. 나중에 일 생기면 복잡하잖아.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을 참았어요. 그 말이 귀를 찌르더군요. 아니야, 지금은 아직 그럴 때 아니야. 여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더 복잡하다니까. 어머님이 지금 정신 멀쩡하실 때 해야 돼. 그 말에 제 온몸이 굳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저 조용히 커튼만 바라봤어요. 내가 평생을 벌어 모은 그 집을 그 애들이 그저 정리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요양병원, 명예, 정리 하나하나의 단어가 머리를 때렸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데 정말 가슴이 서늘했어요. 아들 얼굴도 며느리 얼굴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저 남의 사람 같았어요. 그래, 이게 나의 자식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추석 아침이었어요. 며칠 전 정훈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추석에 수진이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온대요. 그날 같이 점심 먹어요. 오랜만에 얼굴 뵈어요. 그 말에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면 좋지. 그렇게 송편이랑 과일을 챙겨 들고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 말소리와 웃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엌에는 수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고 그 옆엔 친정어머니가 김을 굽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친정어머니도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결혼 잘했다고 늘 말해요. 이렇게 예쁜 집에서 사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이 예쁘게 들리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래요. 다 수진이 덕분이죠. 손이 야무져서 집이 늘 반짝이더라.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유, 이 집이 진짜 복이에요. 요즘 이런 집 얻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결국은 수진이네 거나 마찬가지죠? 그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수진이가 급히 웃으며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식탁이 차려지고 다들 자리에 앉았어요. 정훈이 맞은편에 수진이 친정 쪽 가족들이 앉고 저는 한쪽 끝 빈자리에 앉았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는 온통 아이 이야기, 여행 이야기, 집값 이야기였어요. 이 근처 아파트가 요즘은 얼마라던데? 여기요? 기본이 몇 억은 넘죠. 수진이 좋겠네. 이 정도 집이면 평생 걱정 없겠네. 그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갔어요. 아들 얼굴을 봤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손을 내려놨죠. 입안이 바짝 말라서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따 일찍 가셔야죠. 저녁엔 사촌들이 또 올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 그렇게 허전하던지요. 그래, 나도 오래 있진 않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서늘했어요. 설거지를 도우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내가 할게. 그랬더니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아유,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하죠. 이런 명절날엔 쉬셔야죠.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제 집인데 제가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훈이가 부엌 문가에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그럴까? 목소리가 스스로 낯설게 들렸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어요. 친정어머니가 수진이에게 낮게 말했죠. 수진아, 아까 내가 괜히 그 말했나? 그러니까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뭐 다 그렇게들 해. 어머님이 오래 사셔도 결국은 넘겨주시게 돼 있지. 그냥 미리 정리하면 좋잖아.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래 사셔도 결국 넘겨주게 돼 있지.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울렸어요. 그날 집을 나서며 정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요. 다음엔 제가 갈게요. 그래, 그래라.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 속에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 들리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송편 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은 넘겨주시게 돼 있지.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집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보다 그 안에 앉아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 낯설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집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막이 참 묘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 문이 두드려졌어요. 엄마, 나야. 큰딸 정민이었어요. 오랜만이었죠. 명절에도 못 봤으니까요. 문을 열자 정민이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 말투가 평소 같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진짜 숨이 막혀. 저는 걱정돼서 물었죠. 그래, 힘들지. 요즘 세상에 애 키우기 쉽나. 그래도 남편이랑 잘 지내지.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 섭섭해요. 섭섭하긴 왜. 엄마는 항상 정훈이만 챙겼잖아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민아. 엄마, 나한테는 혼수 좀 도와준 거 말고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동생은 집까지 얻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이 막혔어요. 그건 정훈이가 결혼할 때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야. 그럼 나는요? 나도 지금 사정 어려워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요. 그 아파트 동생한테 넘기실 거잖아요. 그럴 거면 나한테도 반은 주셔야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나도 엄마 딸이에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투가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분명 내 딸인데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정민아, 그건 아직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괜히 나중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정리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토록 똑똑하고 곧다고 믿었던 딸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정민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도 알잖아요. 결국 그 집 동생 줄 거잖아요. 그럼 나도 내 목 챙겨야죠.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졌어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확 올라왔죠. 정민아, 엄마가 너 키울 때 한 번이라도 공평하게 계산하면서 키운 적 있니? 누가 더 먹었나, 누가 더 입었나 따져가며 살았니? 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넌 내가 힘들면 다 이해받아야 하고 엄마가 도와주면 그게 당연한 거야? 그 집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집이야. 너희가 나보다 먼저 그걸 걱정할 이유는 없잖아. 정민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요. 형제끼리 나중에 싸우느니 미리 정리하는 게 낫죠. 나도 내 권리 찾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뻐근하게 아팠어요. 내 권리. 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애는 눈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생각 정리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딸마저도 나를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정훈이네나 정민이나 둘 다 똑같이 보였어요. 엄마가 아니라 아파트 명의자. 그게 제 모습이었죠. 그날 밤 식탁에 앉아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어요. 등기부 등본, 인감도장, 통장들 하나씩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 지켜온 이 집이 결국 애들 싸움의 씨앗이 될 줄이야. 그때였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정민이었죠.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나도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조용히 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딸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공평하게 해야지 내 목.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줄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밥도 대충 때우고 하루 종일 멍하게 창밖만 봤죠. 그렇게 몇 날을 보내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같이 봉사하던 순덕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요즘 왜 안 보여? 어디 아파? 그 목소리에 그만 울컥했어요. 그냥 좀 마음이 복잡해서. 에이, 그럴수록 나와야지.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순덕 씨를 만났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다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집을 내준 일, 며느리의 태도, 명절날 들었던 말, 그리고 딸의 얘기까지. 한참을 듣던 순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자 씨, 그 집 명예 누구 이름이야? 내 이름이지. 그럼 됐네. 뭐가 돼? 아니, 생각 좀 해봐. 당신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그 말이 가슴을 쿵 치더군요. 당신 거잖아.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신이 그냥 이름만 올려둔 주인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건 서류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잖아. 평생 일해서 산 집이잖아. 순덕 씨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팔면 되잖아. 그 집 팔고 당신 살 집 따로 구해. 나머지 돈은 노후에 쓰면 되고. 그럼 애들은? 애들이 먼저 선 넘은 거야. 이제는 엄마가 선을 그을 차례지.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선을 그을 차례다. 그날 밤 서랍 속에 있던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소유자 박영자. 제 이름 석자가 또렷했어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쓸어내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저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라는 젊은 남자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 집은 명의가 본인 것이 맞죠? 네. 제 이름이에요. 그럼 간단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어도 법적으로는 임차인도 소유자도 아닙니다. 매매 의사가 본인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처분 가능합니다. 그럼 아들 몰래 팔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어요. 몰래까지는 아니어도 본인 결정으로 충분합니다. 명의자가 본인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트였어요. 그동안 스스로를 묶어두던 무거운 끈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그동안 무겁게만 느껴졌던 공기가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메모지를 꺼내 한 줄 한 줄 적었어요. 아파트 매각, 빌라 전세 정리, 새집 구입, 남은 돈은 연금 통장으로. 그 계획표를 보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켠이 단단해졌죠. 그동안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결정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순덕 씨가 또 전화를 했어요. 영자 씨 생각 정리됐어? 응. 팔 거야. 잘 생각했어. 그게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첫걸음이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 눈에 나라는 사람이 보였어요. 늘 아이들 눈치 보며 움츠렸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주름은 많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빛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리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조용히 서류철을 닫았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두려움보다 결심이 커지기 시작한 건.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어요. 밤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죠. 며느리의 말, 딸의 말, 그리고 순덕 씨의 목소리까지.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해.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을 불러 모으기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식탁 위에 과일과 차를 올려두고 하나씩 자식들을 기다렸어요. 정훈이가 먼저 도착했고 잠시 뒤 수진이 그리고 큰딸 정민이도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훈이가 물었죠. 제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다 왔구나.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조용했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 아파트 팔기로 했다.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파트 팔 거라고 했어. 어머니 미치셨어요? 그 집 저희 신혼집이에요. 저희가 몇 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팔겠다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훈이가 급히 아내를 제지했어요. 수진아, 진정해. 그러고는 저를 향해 말했죠. 엄마,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 우리 살고 있어요. 그 집 없으면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 집? 정훈아, 등기부등본 봤어? 그 집 명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봤냐? 그 순간 정훈이 표정이 굳었어요. 수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어머니, 그 집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래, 물려준다고는 했지. 언제 준다고는 안 했어.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어. 순간 정훈이와 수진이 사이로 싸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정민이가 끼어들었죠. 그럼 나는요, 엄마? 나도 딸이에요. 그 집을 정훈이만 줬잖아요. 공평하게 반은 나한테 주셔야죠. 저는 정민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도 그 생각이었구나. 동생만 집 받는 거 불공평하다. 그게 너 마음이었지? 정민이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도 그냥 뭐? 그냥 너도 챙기고 싶었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솔직하네. 너희 셋 다 결국 같은 생각이었구나. 수진이 목소리가 터졌어요.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하시죠. 우린 단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뭐야?
나한테 빨리 명예 넘기라던 내 친정엄마 말도 그날 베란다에서 들은 그 대화도 전부 착각이었어.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 다 들었어. 어차피 늙으면 넘겨주시겠지. 그 말 한마디 내 귀에 아직도 맴돌더라. 정훈이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해해요.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만해. 제가 단호히 끊었어요. 이제 변명은 그만 듣고 싶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식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참 많이도 줬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주겠어. 정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살던 집이 내 집은 아니었으니까. 수진이의 눈이 번쩍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아니,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그리고 가족이라면 적어도 남의 것을 자기 거라 하진 않겠지.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2달 안에 짐 빼. 그 집 계약 들어갔어.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의 입이 벌어지고 정훈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죠. 정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그렇게 말하자 정훈이가 입을 떼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조용히 막았어요.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할 얘기도 들어줄 말도 없으니까. 셋 다 머뭇거리더니 결국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단단하게 들리긴 처음이었죠. 그날 그 집 안의 공기보다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 부부에게 2달의 유예를 줬어요. 계약도 이미 진행 중이라 더는 미룰 수도 없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어요. 정훈이, 수진이, 정민이 돌아가며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쌓였죠.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 문자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죠. 지금 걱정하는 건 나의 마음이 아니라 집이구나.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아들 부부가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니, 진짜 파세요? 농담이시죠? 며느리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그래. 계약금도 받았어. 그럼 저희는요? 애는 학교 다니고 전 직장 바로 근처라 이사 못 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도 어쩌겠니? 집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나가야지. 집주인이 어머니시잖아요. 그래. 그게 문제니?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쫓듯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말투가 점점 높아지더군요. 그동안 어머님이라며 공손했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마치 나한테 빚이라도 졌다는 듯 따지고 들었어요. 저희 신혼집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때 이건 너희 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명의는 내 거였고 언제 준다고 한 적은 없잖니. 그게 말이 돼요? 말장난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 집은 너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그랬지. 그때는 너희가 고마워할 줄 알았으니까. 근데 너희는 뭘 했지? 아들은 그동안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좀 너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꾸려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시면 어떡해요? 고생? 그래, 고생했겠지. 근데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하니?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딱 한 번 왔잖아. 그것도 퇴근길에 잠깐 들른 거였지.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한 말 기억나니? 명의 이전 서류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일 생기면 복잡하잖아. 요양병원 알아봐야겠다였지. 그건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걱정? 누구 걱정? 내 걱정이었니? 아니면 집 걱정이었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추석날도 그랬지. 내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오래 사셔도 결국 넘겨주시게 돼 있지. 그 말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건 우리 엄마가 실수가 아니야. 본심이었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빨리 늙어서 빨리 요양원 가서 그 집을 빨리 넘겨받길 바랐던 거야. 어머니, 틀린 말이야? 순간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건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억울함이었죠.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산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 다 이래요. 친정 엄마가 더 편하고 시댁은 부담스럽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지. 근데 수진아, 나도 요즘 시어머니야. 나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너희가 편한 대로 살았으면 나도 나 편한 대로 살 권리 있잖아. 그 집은 내 거니까 내가 팔겠다는 거야. 그 말을 하는데 스스로도 목이 떨리더군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그 한마디로 다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 적이 있었니? 내 생일, 내 병원비, 내 외로움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잖아. 오직 집, 명예, 재산 이야기만 했지. 며느리는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요? 명이요? 그게 어머니 거라고요? 우리도 이 집에 정부치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다 뺏겠다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야. 너희는 빌려 쓰고 있었던 거야. 이제 돌려줄 때가 온 거지. 정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한테 유예기간이라도 좀 더 주세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저희 어떡해요? 2달 줬잖아. 충분해. 저희 애가 학교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럼 전학 가면 되지. 나도 평생 이사 다니며 살았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 인생 망가뜨리시는 거 아세요?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그냥 빌려줬던 걸 돌려받는 거야. 애초에 내 거였던 적이 없어. 이건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희야, 수진아.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집 한 채 받으려고 시어머니 병원 방치하고 명절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무시하고 언제 돌아가실까 기다리던 게 너희였어. 그게 정말 사람 할 짓이었니?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훈이도 고개를 푹 숙였죠. 이제 나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나가. 2 사람은 결국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진이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부모 함부로 대한 거. 문이 닫혔어요. 며칠 후 큰딸 정민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 때문에 더 화나셨죠? 화가 난 게 아니라 실망했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정민아, 엄마가 너희한테 계산하며 살았니? 아니요. 그럼 너희는 왜 나한테 계산을 했어? 결국 너희 눈에 엄마는 나눠야 할 재산이었던 거야.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진짜 잘못했어요. 정민아, 이제 그만 돌아가라. 엄마도 이젠 지쳤어. 딸은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얼마 후 계약이 완료됐어요. 아들 부부가 짐을 싸서 나가는 날이었죠. 이삿짐 트럭 앞에 서 있는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훈이었어요. 엄마, 이사 다 했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답장을 쓰려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용서는 할게. 근데 다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서운하냐고요? 조금은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저도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거리였어요. 그 집이 완전히 제 손을 떠난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이삿짐을 내린 새 집은 조용했어요. 창문을 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마룻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이제 여기서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 같더군요. 전화기는 며칠째 잠잠했어요. 아들도 딸도 아무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외롭진 않았어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복지관 친구 순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 이제 좀 웃는 목소리네. 응, 나 요즘 아침마다 공원 걸어. 커피 한 잔 사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그래야지. 이젠 진짜 당신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이 들어 뭘 새로 시작해 싶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응원이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한 번도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가끔 생각나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이거 사줘 하던 얼굴들. 그때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된 거죠. 혹시 누가 물어요? 후회 안 하세요? 그럼 저는 웃으며 말하죠. 후회요? 아니요. 내 인생을 되찾았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제 마음이 평온해요. 주말이면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짜고 가끔은 꽃꽂이 수업도 들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게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은 누굴 용서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어요. 도시 불빛이 멀리 반짝이더군요. 한때는 그 불빛 속 어디쯤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겠지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됐다. 정말 수고했어, 박영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도 참아왔습니다. 사랑을 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 믿었고 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봐주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박영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인생, 이제야 진짜 내 것이니까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